때로는 지저분하다고 말하기에 충분한 인생을 16년의 삶을 말이다. 나는 운명이 주사위 놀이를 하는 거라고 말해주려다 그만뒀다. 그거야말로 책에서 읽은 구절에 지나지 않았다. 고니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단순하고 투명했다. 나 같은 바보조차 속을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세상이 잔인한 것이기 때문에 더 강해져야 한다고 그 애는 자주 말했다. 그게 고니가 인생에 대한 내린 결론이었다. 우린 서로를 닮을 수는 없었다. 나는 너무 무렸고 고니는 제가 너무 약한 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센 척만 했다. 사람들은 고니가 대체 어떤 애인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단지 아무도 고니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다. 나는 어딘가에 걸을 때 엄마가 내 손을 꽉 잡았던 걸 기억한다. 엄마는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았다. 가끔은 아파서 내가 슬며시 힘을 뺄 때면 엄마는 눈을 흘기며 얼른 꽉 잡으라고 했다. 우린 가족이니까 손을 잡고 걸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반대쪽 손은 할멈에게 쥐어져 있었다. 그 누구에게도 버려진 적이 없었다. 내 머리는 형편없었지만 내 영혼마저 타락하지 않은 건 양쪽에서 내 손을 맞잡은 두 손의 옹기덕이었다. 이따금씩 엄마가 내게 불러준 노래들을 떠올렸다. 엄마는 나랑랑한 목소리를 갖고 있었지만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음색이 낮았다. 다큐멘터리에서 본 고래의 노랫소리 같기도 했고 그저 바람소리나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소리 같기도 했다. 귓가를 떠들던 엄마의 목소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곧 엄마의 목소리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내가 알던 모든 게 내게서 떨어지고 있었다. 도라는 고니의 정반대 시점에 서 있는 아이였다. 고니가 고통, 죄책감, 아픔이 뭔지 알려주려 했다면 도라는 내게 꽃과 향기, 바람과 꿈을 가르쳐 주었다. 그건 처음 듣는 노래 같았다. 도라는 누구나 알고 있는 노래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꿔 부를 줄 아는 아이였다. 개학이었다. 교정의 풍경은 비슷한데 달라져 있었다. 짙은 나뭇잎들이 더욱더 짙어져 있는 정도의 변화. 그런데 냄새가 달랐다. 아이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계절이 무르익은 만큼 진해져 있었다. 여름은 힘을 다해가고 있었다. 나비들이 서서히 자취를 감췄고 죽은 매미들이 길 위를 뒹굴었다. 이른 가을이 오면서 내게도 묘한 변화가 생겼다. 설명하기 힘든 변화라고 하기도 힘든 변화들, 알고 있던 것들이 다르게 보이고 쉽게 쓰이던 단어들이 혀끝에서 꺼끌꺼끌하게 맴돌았다. 텔레비전에서 데뷔 3년 만에 처음으로 1위를 한 5인조 걸그룹의 수상소감을 보고 있던 그 일요일 오후도 그랬다. 짧은 치마에 가슴을 겨우 가린 탑을 입은 내 또래 여자애들이 부둥켜 안고 방방 뛰었다. 리더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의 매니저와 사장, 기획사 직원들과 스타일리스트, 팬클럽의 이름을 달달 외운 듯 속사포로 뱉어내더니 울먹이며 익숙한 대사를 읊었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해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가요 프로를 즐겨보던 엄마 덕에 수없이 봐온 장면이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의문이 들었다. 사랑이라는 말이 저렇게 흔하게 쓰여도 되는 걸까?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다 결국 죽음을 택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곁에나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떠올려 봤다. 사랑이 변했다는 이유로 상대에게 집착하거나 학대를 가한다는 뉴스도,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용서한 이들의 이야기도.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는 한 사랑이라는 건 어떤 극한의 개념이었다. 규정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간신히 단어 안에 가둬놓은 것. 그런데 단어가 너무 자주 쓰이고 있었다. 그저 기분이 좀 좋다거나 고맙다는 뜻으로 아무렇지 않게 돼 사랑을 입 밖에 냈다. 이런 얘기를 고니에게 털어놓자 고니는 대수롭잖다는 듯 흥소리를 냈다. 너 지금 나한테 사랑이 뭐냐고 묻는 거냐? 개념 정의를 내려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네 생각을 묻는 거야. 내가 알 거 같냐? 나도 몰라. 그 점에서 너랑 나랑 비슷할지도 모르겠네. 고니가 낄낄대며 눈을 치켜떴다. 금세 표정이 바뀌는 게 고니의 특징이었다. 아니다, 넌 할머니랑 엄마가 있었잖아. 그 여자들한테 사랑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왜 나한테 묻냐? 말투가 거칠어졌다. 고니는 제 머리카락을 목 뒤에서부터 머리 꼭지까지 몇 번 헝클어뜨렸다. 사랑 따위 내가 알 게 뭐냐 해보고는 싶네. 이왕이면 남녀 간의 사랑. 고니가 펜을 잡더니 뚜껑을 빠르게 열었다 닫았다 했다. 펜이 뚜껑 안으로 들어갔다. 어쨌든 고니에게서 이런 종류의 답을 얻기란 힘들어 보였다. 그렇다고 신 박사에게 묻자니 어쩐지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았다. 언젠가 공을 쓰고 있는 할멈에게 엄마가 물은 적이 있다. 근데 엄마, 그거 무슨 뜻인지 알고나 쓰는 거야? 할멈이 도끼 눈을 떴다. 그러더니 낮게 읊조렸다. 사랑, 그게 뭔데? 엄마가 짓궂게 울었다. 예쁨의 발견. 사랑의 윗부분을 쓴 할멈이 가운데 마음심자를 써 내려가며 말을 이었다. 이 점들이 우리 셋이다. 이 점은 내 거, 요건 너 거, 이건 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을 나타내는 점이 3개 박힌 한자가 완성됐다. 그때까진 예쁨을 발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었는지 몰랐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떠오르는 얼굴이 있기는 했다. 이도라. 내가 아는 이도라를 머릿속으로 그려봤다. 달리는 모습이 떠올랐다. 한 마리의 가젤 내지는 얼룩말. 아니, 그것도 적합한 비유가 아니다. 걘 그냥 이도라였다. 달리는 이도라. 바닥에 놓이는 은퇴 안경, 공기를 휘저으며 단번에 쭉 나아가는 마른 팔과 다리, 안경알이 반사해내는 빛, 궤적을 남기며 달리는 흙먼지, 질주가 끝나자 안경을 잡아 단숨에 코 위에 얹는 흰 손가락.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이도라의 전부였다. 입학식 날 강당에서 지루하게 식이 진행되는 동안 멀찍이 서 있던 나는 슬쩍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어디선가 들렸다. 고개를 들려보니 복도 끝에 여자아이가 하나 서 있다. 어깨까지 오는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면서 발끝으로 탁탁 찢는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스트레칭을 시작한다. 팔과 다리를 쭉 뻗어 몸을 푼다. 그러곤 제자리에서 콩콩 뛰더니 복도를 맹렬하게 가로질러 달린다. 숨을 할딱거리며 달리던 그 애가 내 앞에 우뚝 멈춰섰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적어도 5초쯤. 그 애가 도라였다. 광 없는 은회색빛의 도톰한 안경테. 그 안에 동그란 안경알은 얇고 흠이 많아서 햇빛을 거의 그대로 반사해냈다. 그래서 표정이 잘 안 보였다. 도라는 조금 달랐다.
다른 애들처럼 시시콜콜한 일에 소란스럽게 반응하지 않았다. 차분하다 못해 가끔은 아주 늙은 여자 같아. 단순히 그 애가 조숙했다거나 정신적으로 성숙했다는 말은 아니다. 걘 그냥 남들과 좀 달랐다. 4월 초까지 도라는 자주 수업에 빠졌다. 어쩌다 학교에 나와도 보충 수업이나 야자는 하지 않고 바로 집에 갔다. 그래서 도라는 학기 초에 고니와 나 사이에 일어난 소동도 볼 기회가 없었다. 사실 그 애는 주변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다. 언제나 구석자리에 앉아 이어폰만 꽂고 있었다. 육상부가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결국 전학을 가지 않았다. 그 뒤로 돌아가 말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다. 수업 중엔 창밖에 운동장만 내려다보았다. 우리의 갇힌 표범처럼 딱 한 병 안경을 끼지 않은 도라를 본 적이 있었다. 봄 운동회 때였다. 도라는 반 대표로 200m 경주에 나갔다. 작고 말랐기 때문에 척 봤을 때 운동을 잘할 것 같은 인성은 아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 애는 출발선 앞에 서 있었고 그게 바로 내 앞이었다. 도라는 제 안경을 휙 벗어놓고 땅을 짚었다. 준비 그때 도라의 눈을 봤다. 살짝 올라간 입꼬리, 숨 많은 속눈썹, 동공이 영갈색 빛을 뿜어낸다. 출발, 도라가 달린다. 가늘고 튼튼한 다리가 땅을 박차고 흙먼지를 피우며 멀어져 갔다. 그 누구보다도 빨리 바람 같은 움직임이었다. 힘차고 가벼운 바람, 순식간에 도라가 한 바퀴를 돌아 제자리에 왔다. 결승을 통과하고 나서 멈추기 직전 내 앞에 놓인 안경을 줍고 얼굴에 얹었다. 신박한 눈이 안경 뒤로 사라졌다. 도라 주변엔 늘 친구들이 있었고 같이 급식을 먹는 무리도 있었다. 하지만 그 무리는 일정하지 않았다. 외톨이는 아니었지만 특별히 친한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누가 집에 가건 누구랑 밥을 먹건 크게 신경 쓰지도 않는 것 같았다. 때로는 혼자 다녔다. 그러면서도 왕따를 당하거나 겉돌지 않았다. 그저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아이 같았다. 엄마가 눈을 떴다. 누워 지낸 지 9달 만에. 그렇게까지 희소식은 아니라고 말했다. 말 그대로 눈꺼풀을 여닫는 것뿐이지 깨어난 게 아니라고. 엄마는 돌아가시지 않았어. 말 그대로 눈꺼풀을 여닫는 것뿐이지 깨어난 게 아니라고. 소변통에 소변이 차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여전히 소변줄을 꽂아 두어 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줘야 했다. 그래도 잠에서 깨면 엄마는 천장을 보고 눈을 끔뻑였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기도 했다. 엄마는 어지러운 벽지 무늬 속에서도 별자리를 찾아내는 사람이었다. 저거 봐, 꼭, 저거 봐, 국자 모양이 꼭 북두칠성 같아. 카시오페이아도 있네. 저건 큰 곰자리. 우리 작은 곰자리도 찾아볼까? 별자리 우는 날 바엔 물 떠놓고 달님한테 빌어라. 할멈의 괄괄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오래간만에 찾은 할멈의 낯골 묘 앞엔 잡초가 무성했다. 두 여자의 웃음소리를 떠올렸다. 왠지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했다. 책방에 손님이 끊긴 지 꽤 됐다. 반가우면 어김없이 카운터를 지켰지만 매출은 이미 의미가 없었다. 신박사의 호의로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두 여자가 없는 책방은 무덤 같았다. 책의 무덤, 잊혀진 글자들의 무덤. 그때쯤 결심했던 것 같다. 이제 그만 이 공간을 접을 때가 된 것 같다고. 신박사를 찾아가 책방을 정리하고 짐을 줄여 단출한 고시원으로 옮기겠다고 했다. 신박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유를 묻는 대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서부 담당 교사는 3학년 담임을 맡은 국어 선생님이었다. 내가 교무실에 갔을 때 선생님은 교감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다. 담임을 맡은 반이 계속 모의고사 꼴등인데 어떡할 거냐고 교감이 채근했다.
얼굴이 붉어져 자리로 돌아온 선생님에게 나는 도서실에 책을 기증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선생님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라고 했다. 복도가 쥐지군덕 조용했다. 중간고사가 코앞이라 아이들도 야자 시간에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아침 일찍 체육관 구석에 가져다 놓았던 책 상자를 들고 도서실로 향했다. 문은 쉽게 열렸다. 동시에 쾌활한 기합소리가 귀를 때렸다. 핫핫핫핫. 서가 사이로 다가갔다. 여자아이의 옆모습이 보인다. 한 발은 앞에, 다른 발은 뒤에 놓인 채 발의 방향을 앞뒤로 바꾸면서 제자리 뛰기를 하고 있었다. 제자리 뛰기지만 앞뒤로 교차하는 보폭이 꽤 넓다. 코에 땀이 맺혀 있었고 머리가 나풀거린다. 눈이 마주쳤다. 그 애다. 안녕. 이럴 땐 먼저 말 거는 게 예의다. 돌아가 동장을 멈췄다. 책 기증하려고. 묻지 않은 말을 학원 박스를 열었다. 정리는 도서부원들이 하겠지. 거기 놔둬. 넌 도서부 아니야? 난 육상부. 우리 학교에 육상부가 있었나? 있어. 담당 교사도 없고 회원은 나뿐이지만. 아, 열담한 박스를 구석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근데 이 많은 책은 어디서 난 거야? 책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증하려는 건 대부분 참고서였다. 참고서도 유행이 있어서 유명한 수험서가 아닌 이상 철이 지나면 쉽게 팔리지 않았다. 근데 너 있잖아. 내가 물었다. 왜 여기서 운동해? 체육관 놔두고. 도라는 뒷짐지고 걷다가 그 길을 획 돌렸다. 체육관에서 하면 너무 티나. 여기가 제일 조용해. 어차피 애들 잘 들어오지도 않아. 기초 체력을 잘 다져야 잘 달릴 수 있거든. 좋아하는 걸 말할 때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빛낸다. 도라가 그랬다. 달려서 뭐 하려고? 의미를 담은 질문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도라의 눈이 확 꺼졌다. 너 방금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한 거 알아? 그런 말은 엄마나 아빠한테 듣는 걸로는 좋게. 미안 비난한 게 아니고 목적을 물은 거야. 네가 달리려는 목적. 도라가 하고 한숨을 쉬었다. 나한테 그건 있지. 살아서 뭐 하려고 하는 질문이랑 비슷해. 넌 무슨 목적이 있어서 사니? 솔직히 그냥 살잖아. 살다가 좋은 일 있으면 웃고 나쁜 일 있으면 울고. 달리기도 마찬가지야. 1등 하면 좋고 아니면 아쉽겠지. 실력이 없으면 자책하고 후회도 하겠지. 그래도 그냥 달리는 거야. 그냥 사는 것처럼. 그냥. 처음엔 안 그러더니 끝날 때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을 하는 의미로. 부모님도 그 말에 설득됐니? 아니 비웃지 뭐. 뛰어서 뭐 하냐고. 어차피 어른 되면 신호등 바뀌기 전에 뛰는 거 말곤 평생 달릴 일 없다고. 웃기지 않아? 우사인 볼트도 아닌데 달려서 뭐 하냐는 거야. 도라의 입가가 축 처졌다. 그럼 부모님은 네가 뭘 하길 바라셔? 몰라. 저는 그렇게 운동이 하고 싶으면 그나마 돈이 되는 골프를 하래. 그러더니 이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어디 가서 부끄러운 자식만 되지 말래. 자기네들 맘대로 낳아놓고 왜 자기들이 정한 미션을 내가 수행해야 하는데? 후회할 거라고 자꾸 협박하는데 후회를 해도 내가 하는 거잖아. 이름대로 가는 수밖에. 이름을 이도라라고 지어놨으니 또라이 돼야지 뭐. 실컷 쏟아내고 나니 기분이 풀렸는지 도라가 방긋 웃었다. 도서실에서 나오기 전에 도라가 책방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위치를. 알려주면 왜 묻느냐고 물었다. 여기서 못하면 거기 가서 운동하려고. 도라가 말했다. 내 모의고사 성적은 늘 중간이었다. 수리 영역이 제일 할만했고 과탐, 사탐도 어느 정도는 나왔다. 문제는 언어 영역이었다. 뭔 속뜻이 그렇게 많고 의미는 그렇게도 다양한지
작가의 의도는 왜 그렇게 꽁꽁 숨는 건지 내가 예상한 행간의 의미는 늘 틀렸다. 어쩌면 언어를 이해하는 건 상대의 표정이나 감정을 알아채는 것과 비슷한지도 몰랐다. 펜도체가 작으면 대개 지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것도 떨어진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기본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우니 추리력도 떨어지고 지능도 낮아진다는 거다. 언어 영역 성적표에 적힌 숫자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걸 가장 못하고 있었으니까. 책방 정리는 더뎠다. 할 일이라곤 책을 처분하는 것뿐이었지만 작업이 만만치 않았다. 책을 한 권 꺼내 하나 사진을 찍었다. 중고 사이트에 올리려면 상태 파악이 중요했다. 책방에 이렇게 많은 책이 있는 줄 미처 몰랐다. 칸칸이 꽂혀있는 이 많은 생각들, 이야기들, 연구들, 한 번도 보지 못한 숱한 저자들을 떠올렸다. 갑자기 그들이 나는 너무도 멀리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 보는 생각이었다. 그 전까진 그들과 가깝다고 생각했다. 비누나 수건처럼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니었다. 그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었다. 어쩌면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에. 안녕. 어깨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다. 찬물이라도 맞은 듯 안녕 한마디에 심장이 서늘해졌다. 도라였다. 한번 와봤어. 그래도 되지? 아마 그럴걸. 이미 그랬고. 야, 이제 걔 안 오고. 손, 하품하고 빨리 네. 거기 내가 답했다. 손님이 주인에게 방문해도 되겠느냐고 묻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인기가 많아서 예약해야 하는 식당이라면 몰라도 보다시피 여긴 그런 곳이 아니니까. 말해놓고 보니 인기 없는 가게라고 자백한 것 같아 실수인가 싶었다. 도라는 뭐가 우스운지 까르르 웃었다. 수백 개의 작은 얼음 조각이 바닥에 흩어지는 것 같은 웃음이었다. 아직도 입가에 미소를 남겨놓은 도라가 책들을 할 일 없이 뒤적였다. 근데 가게 문 연지 얼마 안 된 거야. 책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네. 폐업 준비 중이야. 폐업의 준비라는 말을 쓰니까 좀 그렇지만 유감, 단골될 기회를 잃었네. 처음에 도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 대신 다른 걸 했다. 예를 들면 말하고 나서 볼을 불룩하게 만들고 푸 소리를 내며 한 번에 숨을 토하는 거라든지 운동화 아커로 바닥을 콩콩콩 3번 찍는 것 따위. 그러다 때가 됐는지 운을 뗐다. 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사실이야? 전에 건이가 했던 것과 같은 질문이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선 아마도. 신기하다. 그런 건 ARS 성금으로 모으는 다큐에나 등장하는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말해서 미안. 아니, 상관없어. 도라가 짧게 숨을 끊어 쉬었다. 있지, 네가 저번에 나보고 왜 달리느냐고 물었잖아. 그때 내가 화낸 거 좀 미안해. 그 말 하려고 왔어. 사실 부모님 말고 나한테 왜 달리려고 하는 건지 물어본 사람은 너가 처음이라. 아, 그래서 말인데. 나도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 하나. 그럼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런 질문을 받아보는 게 처음이었다. 그래서 곧이곧대로 대답했다. 모르겠어. 아무도 나한테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거든. 그게 꼭 누가 물어야 아는 거야? 너 혼자 생각해 본 적 없어? 나한텐 어려운 질문이라. 내가 머뭇거렸다. 하지만 도라는 나한테 설명을 더 요구하는 대신 거기서 교집합을 발견했다. 나도 비슷해. 지금은 꿈이 증발한 상태. 육상은 부모님이 하도 반대하셔서. 울적한 공통점이네. 도라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했다. 뛰고 싶어. 몸이 근질거리는지 틈만 나면 몸을 움직였다. 교복 치마가 가볍게 나풀거렸다. 시선을 거두고 다시 정리를 시작했다.
되게 소중하게 다루네. 책 좋아하나 보다. 응, 곧 헤어질 거라 인사하는 거야. 볼풍선을 만들고 있던 도라가 또 푸 하는 소리를 냈다. 난 책 같은 건 별로. 글자는 재미없어. 제자리에 박혀있기만 하잖아. 난 움직이는 게 좋아. 도라가 손가락으로 서가의 책들을 빠르게 훑었다. 투두둑 빗소리 같은 게 났다. 그래도 헌 책은 좀 낫네. 종이 냄새도 더 생생해. 낙엽 냄새 같기도 하고. 도라가 제풀에 배시시 웃는다. 그러고 간다. 답할 틈도 없이 사라졌다. 햇살이 긴 오후 하굣길이었다. 공기는 차가웠고 해는 아주 멀리서 지구를 내려다봤다. 내 착각인지도 몰랐다. 어쩌면 쨍쨍 내리쬐는 땡볕에 견딜 수 없는 무더위였는지도 모른다. 학교에서 나와 회색빛 담벼락을 따라 커브를 돌 때였다. 한 줄기 바람이 불었다. 어디서 불어왔는지 몹시 강한 바람이었다. 나뭇가지가 사정없이 흔들렸고 나뭇잎들이 빠르게 진동했다. 내 귀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그건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파도 소리였다. 순식간에 바닥에 온갖 색깔의 나뭇잎들이 흩어져 있었다. 아직 여름의 끝자락인데 분명 하늘에선 태양이 빛나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시야엔 온통 낙엽들뿐이었다. 주황색, 노란색 잎들이 하늘을 향해 손을 오므린 채 쏟아져 있었다. 저 멀리서 돌아가 서 있었다. 강한 바람에 머리칼이 왼쪽으로 높이 쏠렸다. 길고 윤이 나고 하나하나가 굵은 실처럼 두꺼운 머리칼이다. 그 애의 걸음이 느려졌고 나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간격은 점점 좁아졌다. 몇 마디 말을 섞은 적도 있어도 이렇게까지 가까이 보는 건 처음이었다. 하얀 얼굴에 주근깨가 몇 개 박혀 있었고 바람을 피하느라 얇게 뜬 눈에 속쌍꺼풀이 져 있었다. 그 눈이 나와 마주치자 놀라도 조금 커졌다. 바람이 목적지를 바꾸었다. 도라의 머리칼이 천천히 방향을 바꿔 반대쪽으로 휘날리기 시작했다. 그 애의 냄새를 싫은 바람이 내 코 안으로 들어왔다.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다. 낙엽 냄새 같기도 하고 봄날의 새순 냄새 같기도 하고 모든 반대되는 것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는 냄새였다. 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코앞에 서 있었다. 그 애의 머리칼이 내 얼굴을 때렸다. 아, 내가 짧게 신음했다. 따가웠다. 갑자기 가슴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내려앉았다. 무겁고 기분 나쁜 돌덩이다. 미안, 도라가 말했고, 아니, 내가 대답했다. 가슴에 걸린 말이 새소리로 나왔다. 바람이 나를 강하게 떠밀었다. 나는 바람에 저항하기 위해 조금 전보다 속도를 내 걷기 시작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환영 같은 영상들이 머릿속에 한없이 반복 재생됐다. 얘 지금 이거 꿈꾼 거야? 출렁이던 나무들, 색색의 이파리들, 그리고 바람에 몸을 맡긴 채 서 있었던 도라. 벌떡 일어나 괜히 서가 사이를 걷고 국어사전을 뒤졌다.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가 뭔지 알 수 없었다. 몸이 더웠다. 맥박이 귀 밑에서 팔딱거렸다. 손끝에서도 발가락 끝에서도 작은 벌레들이 몸을 기어다니는 것처럼 간질간질했다. 별로 상쾌한 느낌은 아니었다. 머리가 아팠고 어지러웠다. 그런데도 그 순간을 자꾸만 떠올렸다. 도라의 머리카락이 내 얼굴에 닿던 순간 그 감촉과 냄새와 공기의 온도를 새벽녘이 되고 하늘이 푸스름해진 뒤에야 겨우 잠들었다. 아침이 되자 열은 내렸다. 그 대신 낯선 증상이 찾아왔다. 학교에 가자 누군가의 뒷꼭지가 빛나고 있었다. 도라였다. 얼굴을 돌렸다. 종이 가시가 박힌 것처럼 가슴이 따가웠다.
해가 질 무렵 고니 녀석이 가게로 찾아왔다. 왠지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고 고니의 얘기에도 귀가 잘 기울여지지 않았다. 너 뭔 일 있냐 너? 얼굴이 좀 안 좋다. 아파. 어디가? 모르겠어. 전부 다. 고니가 뭔가를 먹으러 가자고 했지만 거절했다. 고니는 입맛을 다시더니 사라졌다. 찌뿌둥한 몸을 이리 틀고 저리 틀었다. 어디가 불편한 건지 잘 알 수 없었다. 가게에서 나오자마자 신박사와 얼굴이 마주쳤다. 저녁 먹었니? 그가 물었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벌써 밤이 가까운 시간이었다. 이번엔 메밀국수였다. 청소년기에 먹기엔 칼로리가 너무 낮다며 신박사는 왕새우 튀김도 시켜주었지만 손대지 않았다. 그가 천천히 면을 우물거리는 동안 나는 내 몸이 겪고 있는 이상한 증상들을 털어놓았다. 말이 헛돌아서 짧은 말인데도 평소보다 시간이 배나 걸렸다. 감기 증상인 것 같아서 약은 먹었어요. 간신히 말을 마쳤다. 신박사가 안경을 고쳐 썼다. 박사의 눈은 달달 떨고 있는 내 다리로 가 있었다.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까? 지금보다 더 자세하게요? 어떻게요? 내가 대묻자 박사는 빙그레 웃었다. 글쎄다, 단지 네가 정확한 표현을 몰라서 말을 안 한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뿐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차근차근 얘기해 주겠니? 언제부터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이를테면 무슨 계기나 출발점 같은 게 있었는지 말이다. 눈을 가늘게 뜨고 시작점을 돌이켰다. 바람요. 바람? 박사는 나를 따라 하는 것이 역력한 표정으로 실론을 떴다. 좀 설명하기 힘든데 그래도 들어주시겠어요? 물론이지. 심호흡을 한번 했다. 그러곤 어제 있었던 일을 최대한 자세히 말하려 했었다. 막상 말로 하려니 참 건조한 얘기였다. 바람이 부는데 나뭇잎이 떨어졌고 도라의 머리카락이 바람결에 내 뺨을 때렸고 그 순간 가슴이 칵 막히듯 답답해지더라. 이렇다 할 줄거리도 맥락, 맥락도 맥락도 없는 잡담 축에도 끼지 못할 얘기였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동안 신박사의 얼굴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더니 이윽고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커다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얼떨결에 손을 맞잡자 박사는 손을 위아래로 두 번 저어 흔들었다. 축하한다. 너는 잘하고 있단다. 무척 반가운 일이다. 여전히 웃음을 띤 그가 말을 이었다. 올해 초보다 얼마나 컸니? 9cm요. 그것 봐라. 무서운 속도다. 몸이 자라니 머릿속도 자라는 거다. 내 생각엔 네 머릿속의 지형도가 꽤 변했을 것 같은데 내가 신경외과 의사였다면 지금쯤 MRI를 찍어서 확인해 보자고 했을 거다. 고개를 저었다. 사진 찍는 건 별로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다. 아직은 생각 없어요. 이왕 한다면 편도체가 좀 더 부풀어 오를 때까지 기다려봐야죠. 그리고 사실 이게 축하할 일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불편하기도 하고 잠도 잘 못 잤고요. 원래 이성에 대한 관심이 그런 거란다. 제가 그 애를 좋아하는 걸까요? 말을 맺자 아차 싶었다. 신 박사는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답했다. 글쎄 그건 네 마음만 알겠지. 마음이 아니라 머리겠죠. 뭐든 머리의 지시를 따르는 것뿐이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린 마음이라고 얘기한단다. 신 박사의 말만 따나 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궁금한 게 많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전처럼 박사에게 나의 호기심을 일일이 알리고 싶지 않아졌다. 입에서는 말이 헛돌았고 단순한 질문도 뱅뱅 꼬여 나왔다. 종이에 의미 없는 낙서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면 머릿속이 정리될까 싶었지만 어쩐지 문장이 아닌 단어만 반복해 적고 있었다. 그 단어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면 종이를 구기거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곤 했다. 귀찮은 증상도 계속됐다.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해지는 것 같았다. 도라를 볼 때는 관자놀이가
걸었고 멀리서도 여러 사람의 틈에서 그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면 귀가 곤두섰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앞질러 버린 몸이 여름에 입은 봄 외투처럼 불필요하고 성가시게 느껴졌다. 할 수만 있다면 벗어버리고 싶을 만큼. 도라는 자주 놀러왔다. 오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다. 주말에 갑자기 들르기도 했고 평일 밤에 오기도 했다. 돌아가 올 때면 등줄기가 옥신거렸다. 지진을 미리 느끼는 동물처럼, 폭풍우가 치기 전 땅밖으로 기어 나오는 벌레처럼. 몸이 근질거려 문 밖으로 나갔다. 나갔다 하면 어김없이 지평선 끝에서부터 그의 머리 꼭지가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불길한 거라도 본냥 급하게 가게로 돌아와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던 일들을 했다. 책 정리를 도와주겠다면서도 도라는 제 맘에 드는 책을 발견하면 한참이고 앉아서 같은 페이지만 들여다봤다. 자연도감이라든지 곤충도감 따위에 관심이 많았다. 그 애는 어디에서건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거북이의 등딱지에서도, 황새의 알이나 가을 늪지대의 갈대에서도 대칭과 자연의 놀라운 손길을 찾아냈다. 도라는 아름답다는 말을 참 자주 했다. 나는 그 단어를 이해할 수는 있었지만 참 그 찰나함까지 생생히 느낄 수는 없었다. 가을이 무르익어 가고 책방에 책이 다 정리될 때까지 돌아와 나는 우주에 대해, 꽃과 자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주의 크기, 벌레를 녹여먹는 꽃, 거꾸로 누워 헤엄치는 물고기에 대해. 그거 알아? 공룡이 크다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콘트라베이스만한 공룡도 있었대. 콤프소그나투스. 귀여웠겠다. 도라의 무릎 위에 알록달록한 동화책이 펼쳐져 있었다. 내가 보던 거야. 어렸을 때 엄마가 읽어주던 책. 이 책을 읽어주던 엄마가 기억나? 고개를 끄덕였다. 육조만한 힙실로포톤, 강아지만한 미크로케라톱스, 50cm쯤 되는 미크로파키케팔로사우루스, 그리고 작은 곰돌이 인형만한 무스사우루스. 그 길고 이상한 이름들이 다 기억났다. 도라의 입이 조금 올라갔다. 엄마한테 자주 가니? 응, 매일. 도라가 잠깐 망설였다. 나도 같이 가도 돼? 응. 생각해보기도 전에 대답이 먼저 나와버렸다. 엄마의 병실 창틀에 작은 공룡이 놓였다. 오는 길에 도라가 산 거였다. 누군가와 함께 병실에 오는 건 처음이었다. 때때로 신박사가 들른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도 나도 같이 가자고 얘기를 나눈 적은 없었다. 도라는 미소를 띤 얼굴로 엄마를 굽어보더니 엄마의 손을 조심히 잡고 쓰다듬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재 친구 도라라고 해요. 참 예쁘세요. 윤재 학교도 잘 다니고 건강해요. 꼭 그 모습 보셔야 해요. 얼른 일어나실 거예요. 미소가 살짝 거친 얼굴로 도라가 물러섰다. 그러곤 속삭였다. 이제 너도 해. 뭘? 내가 한 거. 엄만 어차피 소리 못 들어. 목소리를 낮춘 도라와 달리 나는 평상시와 다름없는 소리로 얘기했다. 이상한 거 아니야. 그냥 인사드리는 건데 뭐. 도라가 나를 가볍게 밀었다. 천천히 엄마한테 다가갔다. 지난 몇 달간 보던 모습 그대로였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나갈까? 너 혼자 있을래? 아니, 내가 너무 강요한 거라면? 그 순간 내 입에서 엄마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다. 나는 조용히 엄마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러고 보니 하지 않은 얘기가 너무 많았다. 당연하다. 아무런 말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천천히 말했다. 할멈이 세상을 떠나고 나 혼자 남았다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겨울, 봄, 여름이 지나고 벌써 가을이라고. 버텨보았지만 결국 책방을 정리하게 됐노라고.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마친 뒤 물러섰다. 도라가 나를 향해 웃어주었다. 엄마는 여전히 천장의 별자리만 보고 있었다. 그렇지만 막상 엄마한테 말해보니 그렇게까지 의미 없는 일은 아닌 것 같았다. 신 박사가 죽은 아내를 생각하며 빵을 굽는 게 이것과 비슷한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